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맨손으로 계엄군의 총뿌리를 막았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시간 반 뒤 비상계엄 해제. 열흘 만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기까지 넉 달 동안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새로운 대통령 선출. 12.3 내란 이후 6개월 만에 이루어진 정권 교체. 곧바로 특검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계엄 해제 직후부터 이어진 내란 세력의 저항은 끈질겼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즉 법의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내란 사태를 일으킨 지 43일 만에 관저에 숨어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47일,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러자 폭도들은 법원을 습격했습니다. 판사 어디 갔어? 장경 나와! 장경 나와! 판사는 해괴한 논리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주었고 검찰은 사실상 내란 수괴 석방을 도왔습니다. 다시 구속되기 전 영화 관람까지 하더니 특검 조사에는 속옷바람으로 저항했습니다.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지난 8월 김건희 씨가 구속됐지만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내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사상 최초로 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주가지수가 4,000을 넘나들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으며 중국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이번 내란은 특히 한국 엘리트들의 민낯,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부조리 구조, 그 속살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비상계엄을 막고 내란 우두머리를 감옥에 보냈지만 단순히 작년 12월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진정한 내란 종식이 아닙니다. 새로운 민주공화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치지 않고 한 걸음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MBC 뉴스 전용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숨가빴던 지난 1년의 장면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력의 온갖 만행에도 불구하고 맨손으로 마음을 모은 시민들은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연대하면서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계란으로 거듭 바위를 깨뜨리는 데 성공해 이제는 시민들이 주인공인 날로 기억될 12월 3일까지 뉴스데스크는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오늘은 먼저 추웠지만 뜨거웠던 남태령 고개 현장 김민형 기자가 조명합니다. 지난해 12월 21일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 탄핵안 통과 뒤 한남동 관저에서 꿈쩍하지 않던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힘을 보태기 위해 트랙터를 끌고 상경하던 농민들은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 차벽에 가로막힙니다. 국민들의 시위를 막았다고, 나도 이제 내란이 공범이 되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하 7도, 가만히 서 있는 것도 힘들 만큼 칼바람이 매섭던 밤. 어둠 속에 갇힌 농민들을 돕겠다며 시민들이 달려왔습니다. 처음엔 응원봉을 든 여성들이 몰려왔고 곧이어 소셜미디어 생중계를 보고 온 다양한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시위 경험이 많은 농민운동가들도 처음 경험한 환대였습니다. 밤샘 집회가 이어졌지만 숫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트랙터를 갖고 나왔다는 건 나의 전부를 걸었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절박했었고, 어디선가 좀 멀리서 이렇게 간식을 챙겨오신 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더니
본인이 지켜주겠다 이렇게 외치는 시민분들 굉장히 고맙고 그때의 그 광경이나 기분은 제가 죽는 날까지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직접 오지 못하는 시민들은 핫팩과 담요, 커피와 뜨거운 죽을 보냈습니다. 배달 라이더분들이 저희 집회 현장 그 차벽을 뚫고 막 양손에 무겁게 물품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농민분들 힘내세요.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화장실을 양보하고 보초 섰고 발언대에선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과 청년들은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몇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계속 마이크를 바꿔치면서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옛날에는 우리만 힘든 줄 알았는데 폰이 다 똑같더라. 우리가 해결하자. 하루가 꼬박 지나 28시간 만에 경찰의 차벽이 열렸습니다. 농민들과 시민들은 함께 윤석열이 있던 한남동으로 갔습니다. 추웠긴 추운데도 막 어떻게 진짜 같이 진짜 함께 하면은 모든 게 할 수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 내란을 꿈꾼 수개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단죄는 아직 멀었습니다. 농촌의 현실도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농민들에게 1년 전 연대의 경험은 여전히 뜨거운 기억입니다. 문제가 닥치면 외롭지 않게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거란 희망으로 남았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나서지 말아라. 세상이 바뀌는 줄 아느냐. 저는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부터는 바뀌어야 됩니다. 바뀔 겁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무책임했고 뻔뻔했으며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첫 해외 순방길 대통령 전용기 기내에서부터 해외 축구 중계를 보는 식으로 국민의 시간을 탕진한 등 자리에 걸맞지 않게 제멋대로 굴다가 누군가 비판을 하면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간 끝에 결국 비상계엄 선포까지 최악의 자충수를 거듭했는데요. 이어서 홍신영 기자입니다. 정권은 시작부터 흔들렸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떠난 해외 순방길. 대범하다기엔 무책임했습니다. 프리미엄 추구하고 유럽컵이잖아요. 그거를 보고 책 좀 보고 그랬습니다. 김건희 씨의 화려한 목걸이가 옆에선 대통령보다 더 눈길을 끌었고 지인을 순방에 데려갈 정도로 공과 사의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시중에는 김 씨가 부의제로 대통령보다 앞선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약속과 달리 이른바 내부총질하는 여당 대표를 직접 정리했습니다. 행동만큼 입도 거칠었습니다. 실언 하나를 바로잡지 않는 아집과 기자들을 비행기에서 쫓아낸 편협함은 임기 내내 계속됐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은 적대 행위로 간주했고 취임 이듬해부턴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일단 그렇게 규정하니 타협도 대화도 불가능했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야당 대표를 만나 소통하는 척도 했지만 법안 24개를 되돌려 보내더니 시정연설을 거부하며 국회에 아예 발길을 끊었습니다. 박수 그냥 한 2번만 쳐주면 되는 건데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하고. 정치적 해결을 도모할 기회는 이렇게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는 모습에는 부끄러운 기색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명태균 케이트. 오래전부터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사건들은 먹구름처럼 몸집을 키워 전국을 지배했습니다. 재해병 사건, 국정조사, 김건희 특검법, 연일 폭로를 예고하는 명태균까지 아무리 틀어막아도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 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이 와중에 여당 대표 입에서 나온 김여사란 단어는 대통령의 분노를 더 자극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믿어주는 건 굉장히 극단적인 세력 말고는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제 거기에 의존하게 되고 대통령의 그 시스템을 쥐고 당과 뭔가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 하겠고 결국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이 남았던 거 아닌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반성할 기회를 번번이 걷어찼던 윤석열 전 대통령.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 치부한 그는 여당 대표마저 계엄군의 체포 대상에 올리며 임기 시작부터 끝까지 자충수만 던지다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자폭을 선택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그렇게 임기 초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하고 다 쓸어버리겠다며 일으킨 내란이 실패로 돌아가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든 책임을 덜고 싶었는지 경고성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궤변과 변명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비상계엄이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됐던 사실은 수사를 통해 계속 밝혀지고 있죠. 이제 남은 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 정말 김건희 씨 때문이었는지 그 동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을 공포와 분노로 몰아넣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니네가 뭔데 비켜! 이들 반역자들이야! 그 장본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하지만 계엄의 실체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랜 기간 치밀하게 준비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건 집권 초기부터였습니다. 2022년 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며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한 겁니다. 다음 해부턴 계엄 준비가 본격화됐습니다. 하반기 군 장성 인사에서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 3인방이 사령관에 임명됐고 비슷한 시기 계엄 설계자 노상원 씨는 국회 봉쇄, 긴급특별수사본부, 수거대상 명부 작성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첩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신설된 드론작전 사령부는 난데없는 내란 준비에 철저히 동원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난해 북한에 보낸 무인기만 무려 18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계엄 선포를 위해 군사적 충돌 위험까지 고조시킨 게 윤 전 대통령이라고 수사 결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수사외압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와 명품백 수수 의혹,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까지. 정권 내내 불거진 자신과 부인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가 계엄 동기가 됐을 거라는 의혹은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명품백 수사 주요 국면엔 김 씨가, 도이치 사건 불기소 당일엔 윤 전 대통령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직접 사건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누구를, 또 무엇을 위한 계엄이었나? 특검이 답을 내놔야 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여전히 더디지만 왜 12.3 비상계엄이 불법이고 왜 내란인지를 입증하는 증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 중계가 이뤄지는 덕에 비상계엄을 막았어야 할 국무위원들의 거짓말은 물론 민낯이 드러나고 앞뒤 안 맞는 윤 전 대통령의 말들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내란의 실체가 드러난 법정의 순간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원 체포와 국회 봉쇄 지시에 대해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석 달 만에 재판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자 묻어뒀던 과거 발언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내 기억에 술 아주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 거기서 무슨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폭로에 윤 전 대통령은 어색한 웃음을 터뜨리며 말문이 막힌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까지 비난하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부정한 윤 전 대통령. 이 친구가 뭘 검거하고 체포한다는데 도대체 이런 ABCD도 모르는 놈이 도대체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셨습니까? 방첩사 지원을 지시받았다고 꾸준히 증언해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체포 활동을 돕지 않은 이유를 담담하게 밝혔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소위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제가 보기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재명, 됐습니다. 우원식, 한동훈이 반구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폭주를 멈춰 세우기 위해 계엄에 반대했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엔 한 전 총리가 회의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 국무위원에게 독촉 전화를 거는 모습이 담겼고 급기야 문건을 들고 이야기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얼굴에선 웃음기까지 포착됐습니다. 누구 하나 대통령을 말리는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게 저는 계속 만류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대통령께 전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계엄 관련 문건은 본 적도 없다고 했던 한 전 총리는 뒤늦게 자신의 거짓 증언을 털어놨습니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우리 형법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군대를 동원해 입법부를 통제하려 한 행정부의 수장, 그리고 이에 가담하고 묵인한 동조자들을 법에 따라 단죄할 시간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1년 전 국회는 빠르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내란 극복 과정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선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이 표결에 참석했죠. 이 과정의 중심엔 의원총회 장소를 자꾸 바꿔가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하고 자신도 끝내 표결장에 오지 않았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있는데요. 법원이 그의 구속 여부를 계엄 1년을 맞는 12월 3일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로 향하며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통화에서 대통령 비서실장뿐 아니라 국무위원들 상당수가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는 게 특검 측의 설명입니다. 추 원내대표는 비상의원 총회를 열겠으니 국회 예결위장으로 모이라고 통보합니다. 그런데 불과 10분 뒤 총회 장소를 여의도 당사로 바꿉니다.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소집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사 도착 직후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장소를 다시 국회 예결위장으로 변경하고 한동훈 대표와 함께 국회로 출발합니다. 당시 한 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강력히 주장한 상태.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지도부의 빠른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 원내대표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도착한 추 원내대표, 본회의장이 아닌 원내대표실로 향합니다. 계엄군의 헬기 12대가 순차로 국회에 진입하고 있었던 시각이었습니다. 4일 0시 1분, 국회 사무처가 비상계엄 해제 대응을 위해 모든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소집을 공지합니다. 그런데 불과 2분 뒤, 추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다시 당사 3층으로 바꿉니다. 네 번째 변경 공지. 이미 본회의장엔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110여 명의 국회의원이 결집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본회의장이냐 당사냐. 국민의힘 의원들은 메시지에 혼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집결 장소를 명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등의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본회의장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당사, 중앙당 당사 3층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게 한 몇 번 계속 교차되었어요. 계엄 해제 투표엔 단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만이 참석했고 추 원내대표는 끝까지 원내대표실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 심사대까지 오르게 된 추 의원.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습니까?
여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내란 동조의 증거라 꼬집습니다. 추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는 계엄 1주년인 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이렇게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이 늦어지고 있는 데는 사법부의 일부 법관들이 내란 가담자들과 옹호자들을 온정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향도 클 겁니다. 가령 지난 1월에 서울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폭동 가담자 중 다수가 반성했다는 이유로 감형되고 풀려나고 있는데 이젠 무죄를 주장하고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엄격함과 완고함은 초코파이 사건 같은 데서만 발휘될 수 있는 걸까요?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 일대에서는 법이 사라졌습니다. 공수처 검사도 언론사 취재진도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폭도들은 법원도 침입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현직 판사를 노렸습니다. 판사 어디 갔어? 경찰관 56명이 다쳤고 재산 피해는 11억 7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무엇보다 헌법 질서의 근간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동을 주도한 녹색 점퍼남, 집기를 부순 검은 복면남 모두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습니다. 공탁금을 냈고 반성문을 썼다는 게 공통된 이유였습니다. 취재진을 폭행했던 폭도도 같은 이유로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바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다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실형을 면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의 관용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한 달 뒤 폭동 가담자 변호인들이 주최한 행사. 세계 3대 혁명의 마지막은 서부혁명입니다. 그 자리에 혹시 우리 서부혁명가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연단에 오른 피고인은 폭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악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악과 싸우되 반드시 이기라고 했습니다. 반성문 없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담자들은 더 뻔뻔했습니다. 대놓고 자신이 무죄라고 했습니다. 사실상의 죄가 없으니까 제가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정광훈 목사의 사주로 전면에 나선 것으로 의심받는 MZ결사대 단장은 도리어 피해자 행세를 합니다. 지금 저도 엄청 힘든 상황이어서 기자님. 자, 좀 이러지 않으셨으면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도 제가 트라우마가 좀 많이 심해가지고. 사랑제일교회 특인 전도사는 항소심 선고 당일인 오늘 재판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정상국가냐며 재판부를 공격했습니다. 폭동 가담자 141명 중 44명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형은 19명입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최고 형량은 5년. 미국 법원이 4년 전 있었던 의사당 폭동 피고인에게 선고한 최고 형량은 22년입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일 년 전과 달리 이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관련 법안들이 의결됐습니다. 이르면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되고 최소 2심부턴 내란 전담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될 전망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과 외환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최대 6개월인 1심 구속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의결하는 등 전담 재판부 설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기현 재판부가 내란 혐의 재판 지연을 방조해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내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MBC 취재 결과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와 판사회의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 등을 2배수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식인데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존중함으로써 위헌 논란을 피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최소 2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전담 재판부가 구성된 뒤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사건이 1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범위에 청탁금지법을 추가해 직위원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도 수사 가능토록 하고 법을 고의로 왜곡한 판검사와 경찰 등에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유죄 판결을 위해 판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내란 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찍어낼 판사들을 만들어서 내란은 무조건 유죄를 쓰라는 겁니다. 무죄 나오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점점 굳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법, 법 왜곡죄 도입,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사법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 지난 1년 동안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 붙었던 수식어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 2명이 탄핵되는 수모를 겪었지요. 하지만 아직도 국민의힘은 극우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문영 기자가 국민의힘의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해제할 방법은 국회 의결뿐이었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제적원 과반수의 찬성. 2시간 반 만에 계엄은 가까스로 무력화됐지만 국민의힘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은 곧 보수 괴멸이라며 다시 한번 민심을 외면했습니다. 탄핵은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남 민심에 밀려 계엄 38일 만에 나온 첫 공식 사과. 국민들께 이렇게 큰 혼란과 충격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불과 닷새 뒤 다시 돌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한남동 관저로 몰려가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방패막이를 자초한 겁니다. 꼭 현직 대통령을 이런 모습으로 체포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 대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헌재의 8대0 탄핵 결정에도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당은 찬탄과 반탄으로 갈라졌고 그 틈을 극우 세력들이 채웠습니다. 결국 윤어게인 세력을 등에 업은 장동혁 의원의 당대표 선출.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전한길 선생,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장 대표는 더욱 오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선거 공약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면회했고 부정선거론자 황교안 전 총리를 감쌌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과거와도 극우 세력과도 절연하지 못했던 국민의힘.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 20%대 박스권에 갇힌 갤럽 지지율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만 키웠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도 그 스토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윤어겐 앞에서 머뭇하는 당대표, 그리고 우리라도 사과하겠다는 일부 의원들. 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또다시 분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이어서 쿠데타의 핵심 부대로 변질돼 한밤중에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됐던 방첩사의 경우를 볼까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한 건 없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됐지만 명확한 결론이 나온 것은 없고요. 오히려 여전히 내란 외환 수사권을 갖고 있는 방첩사에 특검의 수사 자료가 넘어갈 처지에 놓였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손하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그날 정치인 체포에 나섰던 방첩사의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무모한 명령에 일부 요원들이 저항했고 강고한 시민 반발에 물거품이 된 겁니다. 그 명령에 책임을 지게 된 지휘관은 자신이 내뱉은 말조차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슨 체포죠, 무슨 위치 확인죠, 궁금하신 건 많겠죠.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거다 저거다 지금 말을 못 하겠어요. 왜? 저도 헷갈립니다 지금. 그와 생각과 행동을 함께한 수하들은 누구였는지 뭘 했는지도 안개 속입니다. 특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국방부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제는 헌법 존중 TF가 막 발족해서 확인 중이라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반복하는 사이 1년이 흘렀습니다. 정치인 체포와 선관위 침탈을 통틀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고강도의 직무 감시를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확인하고 있고 조직 개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정기획위의 설계는 선명했습니다.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첩사는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후속 논의한다는 내란 극복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에는 회의마다 매번 방첩사 부대원 3명이 배석합니다. 자문위 안에서는 폐지론자조차 폐지보단 합리적 개편이 맞다는 쪽에 기울었다는 분위기만 흘러나올 뿐 별 진척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리 내란 특검 수사가 종료되면 방첩사는 다시 칼자루를 쥐게 될 수 있습니다. 특검이 기소하지 않은 군내 범죄 사실과 신문 조서는 국가수사본부를 거쳐 국방부로 넘어오는데 내란 외환 수사권은 여전히 그 방첩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대상인 방첩사에 엄정 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은 이미 진행형입니다. 김영현, 노상원, 윤상훈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철저히 방첩사와 국방조사본부가 중심돼서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보안사는 민간인 사찰로 석 달 만에 기무사로 바뀌었고 기무사는 계엄령 문건으로 2달 만에 해체됐지만 내란에 가담한 방첩사는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계엄 당시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헌 위법 행위를 했었는데요. 오늘 12.3 내란 1년을 앞두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경찰수장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둔 오늘에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 위법한 행위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되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습니다. 경찰의 내란 가담은 수사와 재판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3시간여 앞둔 지난해 12월 3일 저녁 7시 반쯤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삼청동 대통령 안가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하면 협조하고 질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지호, 김봉식 두 사람은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등 계엄군이 언제 어디로 출동할지 적힌 A4 한 장짜리 계엄 시나리오도 받았습니다. 계엄 선포 후 국회 봉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계엄 포고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가능한 장소부터 새로 설치하세요. 경찰은 국회의원도 막아세웠습니다. 국회의원을 막으면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제정신들이야? 경찰은 담을 넘는 계엄군 병력에게 손을 내밀었고 항의하는 시민은 사지를 붙들고 출입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무장한 경찰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도 장악해 계엄군의 전산자료 탈취 시도도 도왔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경찰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10여 명을 겨냥한 체포조 명단을 보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권한이 국민만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경찰들을 조사할 경찰 내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도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오늘 내란 이후 1년을 돌아보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범죄 가담자들 그 누구도 형이 확정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없는데요. 남미의 브라질과 페루에서도 몇 년 전 내란이 일어났는데 두 나라가 이를 단죄하는 태도는 좀 달랐습니다. 엄히 단죄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어떤 차이가 생겼을까요?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2023년 1월 8일 브라질 대통령궁과 의회, 연방대법원에 폭도들이 난입했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내부 집기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1,400여 명이 체포된 이 폭동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신이 아닌 룰라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부정선거 때문이라며 시위대를 부추긴 겁니다. 보우소나루는 군사 쿠데타 공모 혐의로 기소돼 이 과정에서 룰라 대통령과 측근들을 암살하려던 계획까지 드러났습니다. Não tenho medo de qualquer julgamento. Desde que os juízes são isentos. E depois eu sou um cara que eu tenho que agradecer agora muito mais porque eu estou vivo. A tentativa de me envenenar, eu e o Arco não deu certo, nós estamos aqui.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징역 27년 3개월형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브라질 사법부는 내란 수괴에게 이렇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Nós não admitiremos jamais nenhum golpe dentro do país. Nós jamais, daqui para 30, 50, 70, 100 anos. 반면 비슷한 시기 내란이 일어난 페루는 좀 달랐습니다. 2022년 12월 카스티오 대통령은 자신을 탄핵하려는 의회를 해산시키겠다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Disolver temporalmente el Congreso de la República e instaurar un gobierno de emergencia excepcional. 군을 동원하진 않았지만 의회를 해산하고 권력을 장악하려 한 혐의만으로도 검찰은 34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3년이나 지난 뒤인 지난달 27일 구형보다 한참 적은 1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사한 내란 범죄에 대한 억제 효과가 떨어지는 가벼운 처벌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이 즉각 나왔습니다. 이러는 사이 카스티오의 뒤를 이은 새 대통령도 시위 진압에 군대를 동원했고 최대 60여 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역시 탄핵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쿠팡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 속보입니다. 지난달 중순 일부 쿠팡 고객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의 협박성 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배송지 주소록의 주문 정보까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각종 사기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6일 쿠팡 고객 다수에게 협박성 이메일이 발송됐습니다. 금전 요구는 따로 없었지만 거래 내역과 집 주소 등이 첨부돼 있어 개인정보 유출을 암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협박 메일은 며칠 뒤 쿠팡 고객센터에도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25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접수된 메일에는 일부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은 이 같은 협박 메일을 받고 나서야 정보 유출을 알아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쿠팡은 처음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지난달 6일이라고 신고했다가 나중에는 지난 6월 24일부터 털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출이 시작된 지 5개월 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이러는 사이 당초 4,500여 명이라던 피해 규모는 3,370만 명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자가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인물과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쿠팡 측 서버 로그 기록을 받아 분석 중이며 범행에 사용된 IP도 확보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박에 활용된 메일 계정은 2개로 고객과 쿠팡 측에 보낸 메일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쿠팡 내부 고객정보관리 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전 직원이 유령 용의자로 지목된 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포함해 수사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쿠팡을 퇴사한 인증 관련 담당자가 인증 토큰과 서명키 등을 악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2차 피해로 접수된 건 없다고 밝혔지만 금융당국은 유출된 정보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각종 금융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퇴사 직원이 아무런 제약 없이 핵심 시스템에 접속해 고객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보이지만 쿠팡은 협박 메일을 받기 전에는 유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인데 책임 소재가 가려지면 어떤 제재가 가능할까요? 이상민 기자입니다. 정보 유출의 핵심으로 지목된 중국 국적 직원은 쿠팡 내에서 서버 인증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정보 유출이 퇴사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 서버에 접속할 때는 서명키, 일종의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이 직원은 퇴사 이후에도 본인이 알던 서명키로 해외에서 고객 정보를 빼냈습니다. 서버 인증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하면 관련 서명키를 삭제하거나 변경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했던 겁니다. 보안 관리에 대한 쿠팡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쿠팡에 실질적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부 감시망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6월 정보 유출이 시작됐는데도 쿠팡은 5개월이나 지난 뒤 협박 메일을 받고서야 뒤늦게 유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쿠팡은 정보보호 분야에 최근 4년간 2,700억 원을 넘게 썼지만 정작 정보 유출에 대한 경고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3,3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은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매출이 40조 원에 달하는 쿠팡의 경우 역대 최대인 1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고객 2,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는 1,34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록의 주문 정보까지 털리면 누가 언제 어떤 물건을 사서 어디에 사는 누구에게 보냈는지, 또 가족이나 지인이 누구일지, 직장은 어디인지, 집에 어린아이가 있는지, 여성 혼자 사는지를 비롯해 민감한 정보들을 대거 파악하거나 추측할 수 있겠죠. 범죄 우려는 커지고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서영 기자입니다. 쿠팡이 뚫렸다는 소식에 이용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2차 피해입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금융 사기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가 됐습니다. 제가 사는 것들에 대해서 문자로 이런 물건들이 뭐 어떻게 더 특가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를 유인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현관 비밀번호를 공개했던 이용자들은 강력 범죄 가능성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쁜 마음 먹고 저희는 이렇게 아기도 키우는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쿠팡의 부실 대응도 이용자들을 화나게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이 고객마다 제각각인데다 대표 명의의 공식 사과문도 하루 뒤에야 나왔습니다. 사위 남편 다 쓰고 있는데 5명 중에 4명이 쓰고 있는 건데 처리가 늦었다는 것도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분노는 쿠팡 탈퇴, 탈팡과 불매 운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사고의 원인과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배상안을 즉각 마련하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와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소송도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1인당 위자료를 각각 20만 원씩, 300만 원씩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 2건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됐습니다. 쿠팡 소송 관련 카페는 10여 개, 가입자 수가 1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배상 판결의 실제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소송 참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거대 유통 앱에서 중요한 개인정보들이 유출이 되어서요. 그에 대한 경각심을 돋구고자 소송을 제기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과거 3차례 있었지만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총 16억 원에 그쳤습니다. 대통령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아 이런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제도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경쟁력의 핵심이 됐지만 실제 관리 체계를 보면 뒷문이 열려있는 형국이라면서 근본 대책을 보고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쿠팡은 주문하면 다음 날 바로 도착하는 로켓 배송을 통해 지난해 매출만 41조 원이 넘는 부동의 업계 1위로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과로사와 검색 순위 조작 의혹, 최근에는 검찰 수사 무마 의혹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급속한 외형 성장을 통해 이익만 추구할 뿐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로켓 배송을 앞세운 쿠팡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쿠팡 말고 제가 생각해본 게 없어가지고 쿠팡이 진짜 대체제가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지난해엔 연매출 40조 원을 돌파하며 국내 1위 이커머스 업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5월 심야 로켓 배송 업무로 과로에 시달리던 고 정슬기 씨가 숨졌고 올 들어서도 쿠팡 업무를 하다 사망한 노동자가 7명이나 됩니다. 제 아들이 무릎이 아파서 무릎이 없어질 것 같다. 개처럼 일하고 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 공정위로부터는 검색 순위와 상품 후기를 조작한 혐의로 역대 유통업계 최대인 1,68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여기에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 검찰 윗선의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결국 특검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근본적 문제 해결보다는 소송을 택하거나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데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쿠팡이 대권 업무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서 영입한 사람은 올해만 18명. 검사를 비롯한 공직자 출신 9명이 쿠팡이나 그 계열사에 취직했고 국회에서도 9명이나 영입했습니다. 수익 대부분을 한국에서 벌어들이고 있지만 쿠팡의 창업주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김범석 의장은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은 주요 기업 관련 공시도 국내에는 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5개 상임위원회가 쿠팡 관련 현안을 다뤘지만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은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그 비용은 측근인 사업가에게 내게 한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통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그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내도록 해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가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김한정 씨가 5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명 씨에게 지급했다는 게 특검 조사 결과입니다. 오세훈 시장 측은 일관되게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몇 차례 의뢰하셨나요? 한 적 없어요. 내 이름으로 송금해서 내가 한두 번 받아본 게 무슨 대납입니까? 하지만 특검은 오 시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명태균 씨가 관여한 여론조사 보고서 6건과 강철원 전 부시장과 명 씨가 설문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핵심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도 선거 전후 오 시장을 7차례 정도 만났고 오 시장이 전화해 나경원 당시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에서 명 씨와 대질 조사까지 했던 오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검의 기소를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오세훈 죽이기에 저는 결코 영향받지 않겠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과 함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세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하는 감사의 정원에 밭들어총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해 논란이 있었죠. 서울시는 이곳에 영상 장비를 설치해 한국 전쟁 당시 파병한 22개국과 실시간 소통하는 시스템도 구축하려 했는데요. 막상 22개국 어디에서도 긍정적인 답을 받지 못해 전면 백지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 파병국가 22곳에서 채굴된 돌로 만든 밭들어총 조형물 설치 계획과 함께 22개국과의 실시간 소통 구상도 내놓았습니다. 감사의 정원에 영상 장비를 설치해 언제든 22개국 시민들과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22개 참전국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감사의 공간을 단순한 기념 공간이 아닌 살아있는 소통, 교류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시는 발표 직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2개 파병국 대사관에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되도록 답이 없자 서울시는 5월 말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각 대사관들에 발송된 공문입니다. 대형 스크린과 카메라 등 미디어 장치를 설치해 실시간 소통하려 한다며 뉴욕 타임스퀘어, 런던 트라팔가 광장, 베네치아 산마르코 광장처럼 상징적인 장소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축비 2억 원, 소프트웨어 개발비 3억 원 등 모두 10억 원이 들 거라 설명했습니다. 유지 보수 비용은 제외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서울시가 이 계획을 스스로 접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참전국 홍보 영상이나 해당 국가의 한국전쟁 참전 관련 현황 등을 보여주는 걸로 대체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문은 8월까지 회신해달라고 해놓고는 답을 받기도 전인 7월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미디어 월 설치를 이제 세계 각국에 제안했다가 갑작스럽게 취소한 것,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외교 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서울시는 회신 기한인 8월까지 22개국 대사관 중 한 곳에서도 회신을 못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계획 실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계획을 변경했다며 11월 들어 오세훈 시장에게 최종 변경안을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시켰는데요. 국유재산이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MBC가 윤석열 정부 당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된 1,700여 개 부지를 확인해봤는데 이 중 3분의 1은 감정가의 70% 미만에 낙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혜선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는 나라가 갖고 있는 땅과 건물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팔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매각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노후관사나 유휴지를 민간에 팔아 재정에 보태겠다는 겁니다. MBC가 202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매각된 유휴부지 4만 8천 건 목록을 전부 분석했습니다. 이 중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된 1,700여 개의 부지를 모두 분석했더니 감정평가 금액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게 581건에 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논현역 인근. 지난 2023년 11월 1,000제곱미터가 120억 원에 팔렸습니다. 감정평가 금액 190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헐값 매각입니다. 시세와 비교하면 반값도 안 됩니다. 평당 한 8,000에서 8,500. 요지인 경우는 뭐 한 1억까지도 육박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싸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지하철 7호선 학동역 인근의 논현동 땅도 감정 가격은 180억 원이지만 120억 원에 팔렸습니다. 거래가 많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10% 15% 싸다고 보면 돼요. 180억 원을 감정받은 서울 구로구 땅은 반값에 불과한 90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땅은 효용 가치가 높거든요. 그 행복주택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청년주택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유재산 매각액은 656억 원.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을 선언한 후 2023년부터 올 10월 말까지 매각액은 4,787억 원으로 7배가 넘습니다. 이 국유재산을 노리는 사람들,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경쟁 입찰을 하는 그 경우도 감정가의 73%에 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았으니까 수의계약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죠.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국유재산 처분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왜곡된 역사관과 독립기념관의 사유와 의혹 등 갖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사퇴를 거부하고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이에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독립기념관에 기증했던 독립열사의 소중한 유품을 환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독립기념관을 찾은 독립운동가의 후손 송진원 씨. 손에는 1983년 12월 2일 작성된 접수번호 12번에 전시자료 인수증이 들려 있습니다. 송 씨의 아버지는 한국광복군 제2지대 소속으로 미군에서 특수훈련까지 받은 애국지사 고 송창석 선생입니다. 송 씨는 42년 전 아버지의 뜻에 따라 광복군 관련 유품 20점을 독립기념관에 건넸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 자료를 복사를 하고 추리고 정리를 하면서 생각이 많이 틀려졌죠. 광복군 기관직 광복과 더불어 훈련 교재인 정운대강, 광복군의 모르스 무전법과 보고법 등 역사적 가치는 물론 당시 군사 전술까지 연구할 수 있는 소중한 독립운동 사료였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오늘 유품 반환을 요구하러 독립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독립기념관 사유와 논란 등으로 순국선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많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독립운동한 선대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을 시켰고 그 세치혀로 국민들을 농단을 했습니다. 현재 2-3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반환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송 씨는 부당함을 바로잡는 데 유공자 후손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후손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진행을 하는 것이고 지금 대기자들이 줄 서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기념관 측은 당시 문서상 위탁이 아닌 기증으로 유품을 받았다며 국가등록 문화유산인 만큼 인수증만으로는 환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회신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당장 돌려드릴 수 없는 상황 좀 이해를 해주시고. 국가보훈부는 김 관장의 업무 추진비의 사적 유용과 극우 역사관 논란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신태용 전 감독과 울산 선수들의 갈등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정승현 선수가 신 전 감독에게 부임 당시 뺨을 맞았다고 폭로하자 신 전 감독은 친근함의 표현이었을 뿐이라며 폭행을 했다면 감독을 그만둘 것이라고 맞섰는데요. 박재홍 기자가 전합니다. 간신히 일부 잔류에 성공했지만 팬들의 야유에 고개를 숙인 울산 선수들. 침울한 분위기로 시즌을 마친 수비수 정승현은 한동안 잠잠했던 신태용 전 감독과의 갈등을 얘기하며 부임 당시 뺨을 맞은 적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성폭력이든 폭행이라는 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폭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선수 귀에다가 대고 후루라기 분 것도 맞아요. 다 맞는 이야기니까 다 이야기가 나왔겠죠. 오늘 K리그2 베스트 11에 선정된 아들 신재원을 축하하기 위해 시상식에 참석한 신 전 감독은 해당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애제자 정승현이 왜 그런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친근함의 표현을 과하게 한 것일 뿐 감독 경력을 걸고 폭행과 폭언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첫 만나면 폭행을 하겠어요? 네? 다른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없었다니까요. 만약 폭행이 있었으면 저는 감독 안 한다니까요. 제가 표현이 좀 가했다. 성현한테 미안하다. 함께 불거진 다른 논란 역시 장난에 불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귀에 대고 휘슬 푸는 거 맞아요. 장난치면서 야 집중 좀 하자 하면서 뭐 때리고 이런 거 할 수 없으니까.
신 전 감독이 지난 10월 경질된 직후 고참 선수들이 자신에 대한 항명을 주도했다고 말한 데 맞서 이청용이 골프 세리머니를 펼치는 등 감정 싸움을 벌였던 양측의 갈등이 시즌이 끝나자마자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주장 김영권 등 일부 선수들이 구단과 상의해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신 전 감독도 기다려보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프로축구 전북의 우승을 이끈 포옙 감독이 K리그1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코치에 대한 징계 결정에 반발하며 거취와 관련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요. 부임 첫 해 전북의 우승을 이끈 포옙 감독. 예상대로 K리그1 감독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하지만 시상식 직후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을 보좌하던 타노스 코치가 심판을 향해 인종차별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연맹의 징계를 받았는데 오늘 재심 신청까지 기각되자 이에 반발하며 거취에 대한 변화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And if you touch one of my staff, you have a problem with me. It's making more and more difficult for us to stay in this country. 올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울산 이동경은 전북 박진섭을 제치고 생애 첫 K리그1 MVP에 선정됐는데요. 역대 최저 순위인 9위 팀 MVP가 됐네요.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페피 선수의 멋진 시저스킥 만나보시죠. 점프부터 방향까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일부터 본격 강추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북쪽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서풍에 의해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내일은 찬 공기가 더 깊숙이 내려오면서 전국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또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며 눈구름이 발달해 서해안 지역은 내일 밤부터 무거운 눈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나흘 만에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져 종일 춥겠습니다. 추위의 기세는 갈수록 강해지겠는데요. 수요일인 모레 아침엔 체감 온도가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 3에서 8cm, 제주 산지에는 최고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춘천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서울의 기온이 3도, 대전과 청주 6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목요일 오후엔 서울 등 수도권에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딱 1년 전 오늘쯤 비상계엄을 카운트다운하던 자들이 있었죠. 내란이 성공했으면 그들은 아마 이맘때쯤부턴 자축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12월 3일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죠.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것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겠죠. 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